안녕하세요. 박상미의 낭독의 발견. 저는 문화평론가 박상미입니다. 저희는 요즘 소설가 임철우의 사평역 함께 읽었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소설가 임철우는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를 읽고 이 아름다운 시 같은 소설 한 편을 완성했습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는 이런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소설은 시에서 주는 여운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펼쳐놓는데요. 돛밤날로 주변에 모여든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뚱뚱이 여자는 사평댁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찾아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평댁이 살고 있는 마을은 지독한 빈촌이었다. 겨우 20여 호 남짓한 흙 벽돌집들은 대부분 초가였고 한결같이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 듯한 험상맞은 꼬락서니를 하고 있었다. 산비탈 여기저기에 밭을 일구어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가는 화전민촌이라는 사실을 첫눈에 쉽사리 알 수 있었다. 세상에 이놈의 동네는 그 요란한 새마을 운동인가 뭔가도 여태 구경 못했담. 발 디딜 자리 없이 새똥이 지천으로 내갈겨진 고사틀 더듬어 올라가며 그녀는 내내 오만상을 구겨야 했다. 엄청나게 큰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똥통이며 두엄더미 그리고 어쩌다 마주치는 시골 사람들의 몰골은 하나같이 수세미처럼 거칠고 쭈그러져 있었다. 금방 주저앉을 듯한 초가사립을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미 그때까지 등등하던 기세가 사그라져 버리고 없었다. 기척을 들었는지 누구요? 하고 방문을 연 것은 바로 사평댁이었다. 순간 그녀를 보자마자 사평댁은 그 자리에서 불썩 주저앉고 마는 거였다. 처음에 그녀는 송장같이 헬쓱한 그 여자가 바로 사평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만큼 사평댁은 오랜 병석의 기색이 완연했다. 에그머니나 이게 무슨 꼴이야. 곱던 얼굴이 세상에 이렇게 못쓰게 될 수가 있담. 아니 정말 네가 사평댁이 틀림없니? 틀림없어? 머리채를 박박 쥐어뜯어 놓겠다고 벼르던 일은 까맣게 잊고 뚱뚱이 여자는 사평댁의 헛개비 같은 몸뚱이를 부득혀 안고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랐다. 속사정이야 제쳐두고 우선 두 여자는 한참 동안 울음보를 풀었다. 서울 여자는 일찍이 젊어 가부가 된 제 팔자가 새삼 서러웠을 테고 송장같이 말라빠진 사평댁 또한 기구한 제 서름에 겨워 눈물을 쫄쫄 쏟아내었다.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차츰 그간의 경위를 들어보니 사평댁의 소행이 이해가 갈 만도 했다. 본디 사평댁은 결혼 후 그 마을에서 쭉 살아왔노라고 했다. 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인 건달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으나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손찌검에 못 견뎌 집을 나온 거였다. 물론 그런 사실을 사평댁은 까맣게 숨기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식당에 우연히 들어온 고향 사람을 만났고 그에게서 지난 겨울 술 취한 남편이 밤길 눈밭에서 얼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모 없이 거지 신세가 되어 이 집 저 집에 맡겨져 있다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한시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노라고 사평댁은 울먹이며 자초지정을 털어놓았다. 그러고 보니 방 쪽 한구석에는 사평댁의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녀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머리통은 부스럼딱지로 덕갱이가 져있고
영양실조로 낯빛이 눌눌한 아이들은 유난히 배만 불쑥 나온 기이한 모습들이었다. 다시 한바탕 서름에 겨운 넋두리를 퍼붓다가 뚱뚱한 여자는 몸에 지닌 몇 푼의 돈까지 쓸어 모아 한사코 마다하는 사평댁의 손에 쥐어준 채 황망히 그 집을 나오고 말았다. 젠장맞을. 하여간 나는 정 많은 게 탈이라고. 그 꼴을 하고 있는 줄 알았으면 애당초 여기까지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 아냐. 쯔쯔쯔. 서울 여자는 분풀이라도 하듯 북어를 어금니로 쭉 찢어서 씹기 시작한다. 짧은 순간 사람들은 모두 바깥의 어둠에 귀를 모은다. 분명히 기적소리다. 야, 오는구나. 저마다 눈빛을 빗내며 그들은 서둘러 짐꾸러미를 찾아들고 플랫폼을 향해 종종 걸음을 친다. 그러나 맨 앞장선 서울 여자가 유리문에 미쳐 다다르기도 전에 문이 드르륵 열리며 역장이 나타났다. 그대로들 계십시오. 저건 특급 열차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역장은 문을 다시 닫더니 플랫폼으로 바삐 사라진다. 참, 그러고 보니 저건 하행선이구나. 대합실 안의 사람들은 일시에 맥이 빠진다. 이번에도 특급이야? 뚱뚱이는 짜증스레 내뱉었고 아낙네들은 욕지거리를 섞어가며 툴툴대었으며 노인은 더 심하게 기침을 콜록거렸고 농부는 이번엔 늙은이의 가슴을 쓸어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중년 사내와 청년도 말없이 난로가로 되돌아갔고 맨 뒤로 몇 발짝 따라 나왔던 미친 여자는 쭈뼛쭈뼛 눈치를 살피며 도로 의자 위에 엉덩이를 주저앉힌다. 그 사이 열차는 쿵쾅거리며 플랫폼을 통과하고 있다. 차 내부의 불빛과 승객들의 미이라 같은 형상들이 꿈속에서 보듯 현란한 흔적으로 반짝이다가 이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사위는 아까처럼 다시금 고요해졌고 창밖으로 치르게 어둠이 잽싸게 제자리를 찾아 들어온다. 열차가 사라진 어둠 저편에서 늙은 역장의 손전등 불빛이 휘적휘적 걸어오고 있는 게 보인다. 그 모든 것이 아까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은 방금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열차의 불빛이 아직 자신의 망막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것은 어느 찰나에 피어올랐다가 소리 없이 쓰러져 버린 눈물겨운 아름다움 같은 거였다고 청년은 생각한다. 어디일까? 단풍잎 같은 차창들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마지막 가 닿는 곳은 어디쯤일까? 그런 뜻없는 질문을 홀로 던지며 청년은 깊숙이 가라앉은 시선을 창밖 어둠을 향해 던지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대합실 벽에 붙은 시계가 도착 시간을 1시간 반이나 넘긴 채 꾸준히 제깍거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다. 창밖엔 싸륵싸륵 송이눈이 쌓여가고 유리창마다 흰 보랏빛 성해가 톱밥난로의 불빛을 은은하게 대비추어내고 있을 뿐.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말을 잊었다. 어쩌면 그들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년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성냥불을 당기려다 말고 멍하니 난로의 불빛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인을 안고 있는 농부도 대학생도 쭈그려 앉은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도 머플러를 쓴 춘심이도 저마다의 손바닥들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망연한 시선을 난로 위에 모은 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만치 홀로 떨어져 앉아있는 미친 여자도 지금은 석고상으로 고요히 정지해 있다. 이따금 노인의 기침 소리가 났고 난로 속에서 톱밥이 툭툭 튀어올랐다. 흐유, 산다는 게 대체 무엇이간디. 불현듯 누군가 나직이 내뱉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한다. 정말이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중년 사내에겐 산다는 일이 그저 벽돌담 같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햇볕도 바람도 흘러들지 않는 폐쇄된 공간. 그곳엔 시간마저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마치 작은 산골 간이역을 빠른 속도로 무심히 지나쳐가 버리는 특급 열차처럼. 사내는 그 열차를 세울 수도 탈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다릴 도리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남겨진 자기 몫의 삶이라고 사내는 생각한다. 농부의 생각에 삶이란 그저 누가 뭐래도 흙과 일뿐이다. 계절도 없이 쳇바퀴로 이어지는 노동. 농한기라는 겨울철마저도 융자금 상환과 농약값이며 비료값으로부터 시작하여 중학교에 보낸 큰아들 놈의 학비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걱정만 하다가 보내고 마는 한숨철이 되고 만지도 오래였다. 삶이란 필시 등뼈가 휘도록 일하고 근심하다가 끝내는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라고 여겨졌으므로 드디어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다는 듯이 농부는 한숨을 길게 내쉰다. 서울 여자에겐 돈이다. 그녀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 출입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은 모조리 그녀에겐 돈으로 벤다. 어서 오세요. 입에 붙은 인사도 알고 보면 손님에게가 아니라 돈에게 하는 말일 게다. 그래서 뚱뚱한 여자는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에게 결코 안녕히 가세요 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또 오세요다. 그녀는 가난을 안다. 미친 듯 돈을 벌어서 가랑이를 찢어내던 어린 시절의 배고픈 기억을 보란듯이 보상받고 싶은 게 그녀의 욕심이다. 물론 남자 없이 혼자 지새워야 하는 밤이 그녀의 부대자루 같은 살덩이를 이따금 서럽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두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다. 소중한 두 아들과 또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쓰여질 돈. 그 두 가지만 있으면 과부인 그녀의 삶은 그런대로 만족할 것도 같다. 춘심이는 애당초 그런 골치 아픈 얘기는 생각하기도 싫어진다. 산다는 게 뭐 별것일까. 아무리 허덕이며 몸부림을 쳐본들 까짓것 혀꼬부라진 소리로 불러대는 청승맞은 유행가가락이나 술 취해 두들기는 젓가락 장단과 매양 한 가지일 걸 뭐. 그래서 춘심이는 술이 좋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해주는 술림이 고맙다. 그래도 춘심이는 취하면 때로 울기도 하는데 그 까닭이야말로 춘심이도 모를 일이다. 대학생에게 삶은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23세 나이인 그에게는 세상 돌아가는 내력을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삶은 잠이다. 마취 상태에 빠져 흘려보내는 시간일 뿐이라고 청년은 믿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부터 그런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끼고 있다. 유치장에서 보낸 한 달 남짓한 기억과 태학, 끓어오르는 그들의 신념과는 아랑곳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 밖의 질서. 그런 것들이 자꾸만 청년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행상꾼 아낙네들은 산다는 일이 이를테면 허허한 길바닥만 같다. 아니면 꼭두 새벽부터 장사치들이 때로 엉켜 아우성치는 시장에서 허겁지겁 보따리를 꾸려나와 때로는 시골 장터로 혹은 인적뜸한 산골 마을로 돌아다니며 역시 자기네 처지보다 나을 것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시골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 참말 다 발라가며 펼쳐놓은 그 싸구려 옷가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녀들에겐 그따위 사치스러운 문제를 따지고 말고 할 능력도 건덕지도 없다. 지금 아낙네들의 머릿속엔 아이들에게 맡겨둔 채로 떠나온 집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린 것들이 밥이나 제때 해먹었을까? 연탄불은 꺼지지 않았을까? 며칠째 일거리가 없어 빈둥대고 있는 10년 노가다 경력의 남편이 또 술에 취해서 집구석에 법석을 피워놓진 않았을까? 그러는 사이에도 밖은 간간히 어둠 저편으로 바람이 불어왔고 그때마다 창문이 딸그락거렸다.
전신주 끝을 물고 윙윙대는 바람소리, 싸륵싸륵 눈발이 흩날리는 소리, 난로에서 톡톡 튀어오르는 톱밥, 그런 크고 작은 소리들이 간헐적으로 토해내는 늙은이의 기침소리와 함께 대합실 안을 채우고 있을 뿐 사람들은 각기 골똘한 얼굴로 생각에 빠져있다. 대학생은 문득 고개를 들어 말없이 모여있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여겨본다. 모두의 뺨이 불빛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다. 청년은 처음으로 그 낯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떤 아늑함이랄까? 평화스러움을 찾아내고는 새삼 놀라고 있다. 정말이지 산다는 것이란 때로는 저렇듯 한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청년은 무릎을 굽혀 밭개치 안에서 톱밥 한 줌을 집어든다. 그리고 그것을 난로의 불빛 속에 가만히 뿌려놓아 본다. 호르르르르. 삐비꽃이 피어나듯 주황색 불꽃이 타오르다가 이내 사그라져들고 만다. 청년은 그 짧은 순간의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어머니다. 어머니가 주름진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다. 다시 한 줌 집어넣는다. 이번엔 아버지와 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또 한 줌을 조금 천천히 흩뿌려 놓는다. 친구들과 노 교수의 얼굴, 그리고 강의실의 빈 의자들과 잔디밭과 교종의 풍경이 차례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음울한 표정의 중년사내는 대학생이 아까부터 톱밥을 뿌려대고 있는 모습을 곁에서 줄곧 지켜보고 있는 참이다. 대학생의 얼굴은 줄곧 상기되어 있다. 이 젊은 친구가 어쩌면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군. 그러면서도 사내 역시 톱밥을 한 줌 집어낸다. 그리고는 대학생이 하듯 달아오른 난로에 톱밥을 뿌려준다. 호르르르르. 역시 삐비꽃 같은 불꽃이 환히 피어오른다. 사내는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얼핏 본 듯하다. 허씨 같기도 하고 전혀 남모르는 다른 사람인 것도 같은 확실치 않은 얼굴이었다. 사내의 음울한 눈동자가 간절한 그리움으로 반짝 빛나기 시작한다. 사내는 다시 한 줌의 톱밥을 집어 불빛 속에 던져놓고 있다. 어느새 농부도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와 춘심이도 이젠 모두 그 두 사람의 치기 어린 장난을 지켜보고 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사평역을 경유하는 야간 완행열차는 2시간을 연착한 후에야 도착했다. 막상 열차가 도착했을 때 대합실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은 반가움보다는 차라리 피곤함과 허탈감에 젖은 모습으로 열차에 올라탔다. 늙은 역장은 하얗게 눈을 맞으며 깃발을 흔들어 출발 신호를 보냈고 이어 열차는 천천히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다. 얼핏 누군가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열차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게 보였다. 역장은 그 사람이 제 너머 옷이 큰아들임을 알았다. 고개를 반쯤 숙인 채 난간 손잡이에 위태로운 자세로 기대어 있는 청년의 모습이 역장은 왠지 마음에 걸렸다. 이내 열차는 어둠 속으로 길게 기적을 남기며 사라져버렸다. 한동안 열차가 달려가 버린 어둠 저편을 망연히 응시하고 있던 늙은 역장은 옷에 금방 수북히 쌓인 눈을 털어내며 대합실로 돌아섰다. 난로를 꺼야 하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역장은 뜻밖에도 아직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미친 여자였다. 지금껏 난로 곁에 가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녀는 이제 난로를 독차지한 채 아까 병든 늙은이가 앉았던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집이 어디며 또 어디서 왔는지 역장은 전혀 모른다. 다만 이따금 그녀가 이 마을을 찾아왔다가는 열차를 타고 떠나곤 했다는 정도만 기억할 뿐이었다.
오늘은 왜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 열차를 타지 않았을까 하고 역장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아마 그 여자에겐 갈 곳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있어서 출발이란 것은 이 하룻밤, 아니 단 몇 분 동안이나마 홀로 누릴 수 있는 난로의 따뜻한 불기만큼의 의미조차도 없는 까닭이리라. 역장은 문득 그녀가 걱정스러웠다. 올겨울 같은 혹독한 추위에 아직 얼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꿈이라도 꾸는 중인지 떼국물에 젖은 여자의 입술 한 귀퉁이엔 보일락 말락 웃음이 한 조각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이거 참 난처한 걸 난로를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하지만 결국 역장은 김씨를 깨우러 가기 전에 톱밥을 더 가져다가 난로에 부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었다. 눈은 밤새 내내 내릴 모양이었다. 사평역을 경유하는 야간 완행열차는 2시간을 연착한 후에야 도착했습니다. 모두 피곤함과 허탈감에 젖은 모습으로 열차에 올라탔고 미친 여자는 혼자 남았군요. 톱밥을 더 부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역장의 마음이 저의 마음까지도 데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막차는 흐르고 흘러 또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돛밥난로 근처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삶의 근거지에 가서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까지 임철우 소설가의 사평역 함께 읽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길고 긴 여운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박상미였습니다.